사실 제가 참 여러 가지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이 순서를 바꾸게 된 거는 사실 오늘 제가 학회 발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이제 발표를 하러 가야 돼서 좀 예의는 아니오나 자리를 좀 먼저 일어나 봐야 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먼저 좀 발표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좀 순서랑 좀 다르게 됐고요. 또 참 여러 가지가 처음인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여러 학회에서 많이 발표를 해봤지만 앉아서 발표하는 건 처음이어서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화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그냥 제 소개를 드리면 전 그냥 제가 신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불교의 경전이나 교리 같은 거에 대해서 깊게 물어보시면은 아마 실망하실 겁니다. 저는 굉장히 곤란하게 될 거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이 조계사에서 발표를 하게 된 걸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조계사에서 결혼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결혼 장소를 찾는다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안국동 이렇게 지나가다가 조계사를 쓱 들어가셔갖고 그냥 지나가는 스님한테 여쭤본 게 여기서 결혼해도 되나요? 하니까 스님이 그러라 그래가지고 그냥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분위기가 저는 이제 집안 분위기가 아무래도 많이 불교 쪽이고 그다음에 제 와이프도 이제 정토의 불교 대학을 매번 이렇게 들을 정도로 좀 집안 분위기가 좀 그런 속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불교를 공부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냥 약간 불교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계속 숨쉬었다. 그러니까 뭐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공기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공기를 해서 계속 숨쉬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화학을 맡게 됐는데요. 이제 먼저 화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의 대표적인 분야죠. 물질적인 현상을 원자하고 분자 수준으로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설명을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질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삶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고요.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화학이 그러면 자연과학의 많은 분야 중에 갖는 특성이 뭐냐? 그럼 우리가 그거를 불교적 시각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제 화학이 특이하게 갖고 있는 특성 하나가 떠오른 게 일단 모든 생활용품, 석유화학이라든지 제품, 반도체, 2차 전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첨단 분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분들이 화학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구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경쟁과 욕망이 유별나게 높다. 라는 특성을 제가 좀 찾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화학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원소들 여기 이제 주기율표를 갖고 왔는데 이제 118개 정도가 이제 써 있는데 이런 원소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그럼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이거를 다 현상을 관찰을 하고 어떻게 이용을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문이 화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30분 안에 이제 하라고 한 최대한 끝내려고 이제 하다 보니 조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저는 사실 교수가 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사를 마친 지 이제 딱 5년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아직 배움이 그렇게 깊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막상 이렇게 자리를 잡으니까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는 마이크 한 번 잡으면 한 호흡이 75분이라고 하셔가지고 3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으로서 이거 화학 이러면 먼저 자연과학이 뭔가에 대해서 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과학은 일단 화학은 관찰하고 경험에 기반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이론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비판적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이 과정이 이제 자연과학이고 사실 요거는 화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과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화학을 그러면은 화학자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중심 학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은 이거는 화학자들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학문이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물리학, 화학,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 있고 지구과학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자연과학들이 있는데요. 화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학의 이론들을 이용을 합니다. 물리학의 이론에 기반을 해서 이제 세상을 설명을 하는 게 화학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부 현상들, 예를 들어서 기상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생명현상 같은 것들을 화학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화학이 전부는 아니죠. 단지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어떤 거에 상위고 어떤 게 어떤 거에 하위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학문들은 공학을 통해서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표로 봤을 때 뭐가 어떤 거에 상위고 하위일 수는 없고 단순히 화학이 갖고 있는 관계가 다른 학문들하고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중심학문이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합니다만 이제 다른 그 분야의 과학자들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연과학하고 그런 불교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불교 모두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감각기관을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 이게 결국에 이제 번뇌의 시작이죠. 그리고 자연과학에서도 연구의 시발점이고 개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하고 자연과학은 마찬가지로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연과학도 굉장히 어떤 질문을 설정하느냐가 어떤 발견으로 이끌어내는지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될 정도로 질문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특히 이제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가가 훨씬 중요하지 어떤 궁극적 믿음 뭐 그게 신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어떤 도그마 없이 비판적으로 계속해서 질문해서 나아가는 과정들 그게 이제 불교하고 자연과학의 제일 공통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제 대상으로 봤을 때 자연과학은 외부 세계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는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하되 이제 나와 세계가 이렇게 딱 둘로 나눠지지 않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도적인 측면에서도 자연과학은 굉장히 이분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환원주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반면 이제 우리 불교는 그 경계지음을 지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절대적인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목적도 좀 많이 다르고요. 목적도 물리학적인 이해라든지 아니면 뭐 삶의 질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불교는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교는 자연과학이 아니고 인간 중심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을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걸로 이제 자연과학적 현상을 설명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 이제 그 학창 시절 때 이제 물리학을 또 많이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간단한 구조에서 수학적인 이론들을 끌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화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좀 정성적이고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학문 같다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많은 원자들, 기본적으로는 이제 10의 23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0의 23승은 0이 23개 붙어 있는 숫자입니다. 원자가 그 정도는 모여야 손에 쥘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물질의 성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단 자연과학과 불교 이런 걸 이제 구글 같은 데다 검색을 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비유가 바로 이 물입니다. 이제 물 분자가 있는데 수소 2개하고 산소 원자 1개가 이뤄서 H2O 이렇게 분자를 이루고 있고 크기는 2.7옹스트롬 정도 됩니다. 너무나 이제 작은 크기고요. 이제 센티미터로 써놓기는 했지만 근데 이런 물 분자들이
어떻게 격자를 만들고 있는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주고받는지에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게 다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수소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격자를 형성을 하게 되면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은 얘네들이 서로 이제 묶여있던 거에서 자유로워져 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상호작용을 하고 이렇게 마치 파티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느슨한 상호작용이 있다가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서로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이제 공간을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물이고요. 우리가 서로 다른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죠. 얼음이라고도 하고 물이라고도 하고 수증기라고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수소 2개랑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처럼 그려놨는데 사실 이 공간 거의 다 99.999%가 빈 공간입니다. 굉장히 작은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확률적인 분포를 이루어서 분포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게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일체가 공이다의 구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비유적인 예시로는 가능한데 이거를 우리가 불교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상시 이제 부처님 당시의 시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과학을 바라보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그 당시에는 이제 힌두교의 이제 6개 학파가 굉장히 이제 같이 융성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연과학적인 어떤 관점들도 굉장히 잘 확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불교하고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이 불교만의 어떤 고유한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그러면 저희가 불교와 화학에 대해서 좀 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힌두교랑 어떤 차이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이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을 둔 거는 화학을 행하는 게 화학자입니다.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특히 굉장히 욕망과 어떤 욕심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학자들이 어떻게 삶의 진전을 이룰 수 있고 어떻게 더 연구를 발전을 시키는데 불교가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실시로서의 화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글에는 이제 실시로서의 화학도 써놓고 그다음에 수행으로서의 화학도 써놓긴 했는데 영어로는 다 똑같습니다. Chemistry as Practice라고 이제 되고요. 그래서 이 화학자들의 삶과 일을 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어떻게 학문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후반부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셰시카 학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부처님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화학적인 세계를 바라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겐지스강 유역에 이제 기원전 11세기에서 5세기 정도면 중국은 주나라 시대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고조선 또는 그 전 시대입니다. 그때 겐지스강이 굉장히 이제 비옥하기 때문에 인구 부양력이 굉장히 높아서 당시에 이제 16대국이라고 부르는 이제 부처님께서 활동하셨던 마가다국이라든지 자주 나오는 코살라국 이런 나라들이 이때 융성을 합니다. 그때 현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제 힌두교 학파들도 같이 정립이 됐고요. 카스트 제도라든지 아니면 아트만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이 그때 나와서 정립이 되기 시작했고, 그때 부처님께서도 활동하시면서 불교가 이제 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이 화학을 이해를 했을까?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육정통파 중에 하나가 이제 승론학파라고 부르는 바이셰시카 학파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이 그림이 이거 검색해도 이거밖에 나오지 않아서 이제 까나다라고 하고 있는 이제 사문인데요. 이 사람이 주창을 한 거는 기본적으로 다원주의적인 원자론에 근거한 형이상학이고요. 그다음에 자연과학과 상황 관찰학 논리 그런 것들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최초의 원자론과 원소, 그다음에 분자 이런 개념들을 그 당시에 가지고 나왔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고,
우리가 물질을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떤 입자가 나오고 그거를 파라마누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것들이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무수한 방식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세상의 만물을 만든다 라는 게 요 학파의 입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옛날 시기고, 우리가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도 나오긴 한데 그거보다 정확하게 시기가 정해지진 않는데 동시대 또는 그거보단 최대 100년 정도 전 정도의 관점이 이랬다라는 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승론학파가 불교하고 또는 자연과학하고 갖는 공통점은 일단 직접 관찰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속되게 말해서 때려 찍는 게 아니고 이제 논리를 통해 갖고 논증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화학에서 말하는 원자, 원소, 분자 수준까지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화학적 세계를 바라봤는가에 대한 실마리는 여기서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 당시 이제 기원전 5세기 이전이기 때문에 무슨 실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대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불변의 어떤 것이라는 이제 아트만이라는 거를 상정을 해야 하는 그런 한계는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차이는 이제 사람들의 문제에는 이렇게 관심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화학을 보는 게 이제 힌두교와도 너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불교의 교양 관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화학자의 삶하고 이제 실시로서의 화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시로서의 화학이라는 거는 순수 물리학이나 이제 생명과학보다는 이제 물질 문명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불을 창출하는 데 가깝게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회사들 다 아시겠지만 사우디 아람코라든지 이제 국제적인 회사들도 있고 국내에서 유명한 회사들도 있는데 전부 화학하고 관련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화학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나가는데, 너무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싶고, 실험실에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저널에 게재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유명해지고 싶고, 조금 더 부를 쌓고 싶고, 이런 거랑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까운 데 있는 학문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교는 단순히 그냥 물리학적 세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화학을 행하는 연구자들한테 어떤 삶의 관점을 제공할 수 있나, 지속성 있고 건전한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교적인 텍스트를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일 유명한 거에 기반을 해서 저도 결국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수타니파타 있죠. 구타카니카야의 일부고 여기 이제 법구경도 들어 있고요. 수타니파타는 이제 5개의 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앞에 3개는 이제 부파불교 시대라고 이제 알고 있고, 뒤에 아타카와가하고 파라나와가가 부처님 당시의 언어에 가장 가까운 텍스트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째 품인 의품 아타카와가에 기반을 둬가지고 어느 정도 설명을 하려고 했고, 제가 갖고 있는 텍스트가 이제 수자토라고 하는 스님인데 호주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빨리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텍스트밖에 없어서 이거를 다시 제가 그냥 읽으면서 한국어로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동굴에 대한 경계인데요. 옛날 사람들은 유기물하고 무기물이 굉장히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쪽이 다른 쪽을 낳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유기물은 생기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기물에서는 유기물이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게 생기론이었고,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2000년 이상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를 해왔습니다. 근데 독일의 화학자인 프리디히 벨러라는 사람이 시안산 아모늄이라고 하는 무기물을 가열해서 열분해를 하니까 요소가 생겼어요. 요소는 우리 오줌에 들어있는 생체 분자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이게 생기론이 틀렸지 않냐. 근데 이제 굉장히 그 당대의 학자들이 이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기론이라는 믿음에 너무나도 천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명한 화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많이 표명을 했고, 당연히 인정은 받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타카와가의 2번째 이제 개송이 동굴의 8개송인데,
이제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는 뭔가에 집착을 해서 웅덩이에서 물고기처럼 허둥대는 자들을 보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고에 굉장히 천착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자로서는 어떤 정신적인 동굴에 갇히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옳다고 여기는 거나 이제 즉각적인 명성이 주는 착시나 의혹. 여기서 보시면 아까도 보여드렸던 주기율 표긴 한데, 여기 들어있는 원소들을 발견한 사람한테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발견을 해서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명성하고 직결이 되는데, 이제 미국의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의 이제 빅터 니노프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116번하고 118번 원소를 발견을 했다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니노피움 이렇게 붙이려고 했는데 이게 데이터 조작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 제명이 되고 이 연구소 명성에도 굉장히 큰 손상이 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이제 그 다음 개송인데, 이제 분노의 8개송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선호가 있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정해져 있으면은 그게 너무나 큰 미혹을 갖고 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연구한 사람들이, 화학자들이 경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상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건 이제 부정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제 긍정적인 거를 좀 드리면은, 이제 올레핀 복분해라고 하는 공정이 있었습니다. 화학 공정이고 50년대부터 사용이 되었고 석유화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게 왜 일어난지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브 쇼뱅이라고 하는 프랑스 화학자가 메커니즘을 제안을 해서 요거를 프랑스 국내 학술지에 프랑스어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학자들한테 못 읽혔어요. 근데 한편 이제 로버트 그롭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몇 번 뵌 적이 있는 분인데, 그 당시 70년대에 자기 이제 요 학설에 대해서 자기 메커니즘을 갖고 계셨는데, 우연찮게 이 쇼뱅의 논문을 보시고 오류를 인정하셨어요. 오류를 인정하고 쇼뱅의 논문을 지지하는 걸로 완전히 방향을 트셔서 그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새로운 촉매를 그롭스 교수님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슈락하고 이제 슈락이라는 또 한 분의 연구자하고 쇼뱅, 그다음에 그롭스 교수님 세 명이서 2005년 노벨 화학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로 이제 끝난 건데, 이제 청정의 8개송을 보면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발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아상을 투영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밖에 있는 나뭇잎이 초록색이다라는 걸 발견을 했을 때, 그럼 우리가 나뭇잎이 초록색이라는 거를 그건 내가 발견한 거야, 나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듯이 자기가 어떤 발견한 것도 그냥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내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얼마나 화학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건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제 수행으로서 좀 화학인데, 이제 이 서함 스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어떤 사람이 앉아가지고 마음을 청정히 하면은 그 사람이 중이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절이다, 그게 불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 너무 이제 감명 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생각하는 건 그 마음을 청정히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수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학자로서의 삶과 임을 다 이제 수행으로 삼을 수가 있고, 그걸로 이제 궁극적인 학문 발전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팔정도에 기반을 해갖고 어떻게 화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건전하게 연구를 이어가면서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팔정도는 사실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견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거죠. 거기다 욕심을 투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보는 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집착을 할 필요도 없다. 그래야 조금 더 한 발 더 나갈 수 있고 결국에 학문의 발전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정사유 또한 이제 목적을 건전히 설정을 하고 윤리적으로 벗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항상 그 바른 말, 바른 행동, 생활 방식으로 나하고 주변 사람들의 연구 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매 순간
집중하고 바르게 노력해가지고 결국엔 이제 고정된 관점에서 비롯되는 어떤 괴로움을 예방하고 깊은 통찰을 같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이제 저는 화학은 화학이고 불교는 불교다. 이제 화학의 자연과학으로서 관점은 해석할 수 있지만 힌두교와 관점과는 구분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화학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불교는 이제 화학 연구자의 삶에서 바른 관점을 제시해서 미혹하고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좋은 성과를 건전하게 낼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방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